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자, 드디어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분열왕국 시대 전체적인 개괄을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남북 경쟁 시대, 분열왕국 시대 제1기에 해당하고요. 주전 931년에서 대략 주전 870년까지 해당하는 이 시기. 자, 도표를 통해서 이 남북 경쟁 시대에 해당하는 이 왕들, 남쪽과 북쪽의 왕들을 좀 간략히 살펴본 이후에 자, 이때 벌어진 몇 개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 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자, 르호보암 뒤를 이어서 아비야 그리고 아사. 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 세 명의 왕들이 이어지죠. 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로보암, 나답이 이제 2년 만에 암살당하죠. 누구에 의해서? 바하사에 의해서. 바하사의 1차 쿠데타. 그래서 바하사, 엘라. 엘라는 또 역시 2년 만에 이제 암살당한다. 그래서 북쪽은 르호보암, 나답 끊고 바하사, 엘라. 왜냐? 왕조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 남쪽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 나답 끊고 바하사, 엘라.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기가 바로 남북 경쟁 시대다. 남북 경쟁 시대. 남북 경쟁 시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남북이 서로 막 싸우는, 서로 다투는 막 그런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죠.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외세를 끌어들이는데 간략히 이제 어떻게 싸우는가? 일단은 남북이 나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싸웁니다. 그래서 국경 분쟁을 위해서 이제 쉬지 않고 싸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비야, 그때 이제 여전히 여로보암이 왕이었어요. 북쪽은. 이 아비야 때 아비야하고 여로보암과 싸운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제 여기에 아사가 등장하는데 아사, 북쪽에 이제 바하사가 자 1차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해야지 또 어떤 자기의 왕조의 정통성이 없잖아요. 쿠데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바로 이 바하사와 엘라 사이에 바하사와 아사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 바하사 전쟁. 자, 그래서 이 남북 경쟁 시대 요 시기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리고 아비야하고 여로보암 사이에, 그리고 아사하고 바하사 사이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자, 요건 이제 뒤에서 강론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북 경쟁 시대는 한마디로 변변치 않은 두 개의 이류 국가 사이에 반세기에 걸친 무모한 경쟁이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만 집안 싸움 벌이는 게 아니고 외세를 끌어들인다는 거죠. 바로 외세가 누구였는가? 북쪽에는 아람. 여기 이제 유다가 있고,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북쪽에 아람이 있잖아요. 이 아람이 여기 붙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강대해지는 거예요. 자, 집안 싸움의 외세, 즉 아람을 끌어들이면서 이 싸움이 진흙탕 싸움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남북 경쟁 시대에 주변 세계사에 간략히 언급할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는 이 시기에 바로 22왕조 역사가 펼쳐지는데 굉장히 강력했다. 창건자인 바로 쇼생크 1세 이 사람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우리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이제 이집트잖아요. 근데 이집트 본토인들의 역사 여기에 외부인들이 침공해서 왕조를 세우는 역사가 간혹 있습니다. 왕조가 오려면 이제 바다니까 바다 여긴 빼고, 자, 이쪽에서 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오든지, 자, 이쪽에서 이제 와서 여기에 자체적인 왕조를 세운 지역이 있었죠. 우리 한번 언급했죠. 바로 힉소스 왕조, 얘기했습니다. 힉소스. 바로 15왕조, 16왕조에 해당하죠. 이집트는 이제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살펴보는 시기가 바로 22왕조인데, 바로 15, 16왕조, 바로 제2 중간기 역사에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넘어온 힉소스 왕조.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바로 이 서쪽, 리비아의 인들이 와가지고 왕조를 세운다. 이 수도가 바로 부바스티스였기 때문에 리비아 출신의 부바스티스 왕조다. 그 창건자 이름이 역사적으로 쇼생크 1세라고 합니다. 쇼생크 1세. 이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시삭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남쪽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가 있죠. 구스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인들이 와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 왕조를 세우죠. 나중에 살펴볼 텐데, 25왕조, 에디오피아 왕조인데,
자, 마치 우리 중국도 중원, 이 중국 중원 여기에 때로는 이제 뭐 거란족이, 때로는 몽고족이, 때로는 뭐 여진족이 와가지고 뭐 요나라, 뭐 청나라, 뭐 원나라 이런 나라를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라, 명나라, 송나라 이런 한족의 나라 여기 나라 중국 여기에 때로는 이제 외부 주변에 이제 북방민족, 몽고족이 와가지고 원나라를, 뭐 거란족이 와가지고 요나라를, 여진족이 와가지고 뭐 금나라, 뭐 청나라 이런 거 세우는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중국 이집트도 이집트 본토 역사에 때로는 서쪽 이 아시아에서 때로는 동쪽 리비아에서 때로는 남쪽 에티오피아에서 넘어와서 여기에 이제 15, 16왕조의 그 힉소스 왕조 그리고 22왕조 지금 살펴보는 요 리비아 출신의 왕조 그리고 25왕조 이제 에티오피아 왕조가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지금 살펴본 이제 이 시기 남북 경쟁 시대에는 바로 이집트 출신의 이 수도를 이제 부바스티스로 했기 때문에 이집트 출신의 리비아 출신의 그 부바스티스 왕조 창건자가 쇼센크 1세다. 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시삭으로 등장한다. 시삭 쇼센크 1세. 자, 먼저 이제 성경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남북이 나뉘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이 분열되는 상황. 굉장히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라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왕국이 분열되는 스토리가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병행 구절로 언급되어 있는데 바로 열왕기상 12장과 그리고 역대하 10장에 이제 언급되어 있다. 이 두 개를 같이 이제 펼쳐놓고 성경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할 때 하나의 팁이 있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이 부분은 자 절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를 읽고 그 다음에 역대상을 읽고 역대하를 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어떤 사건이 때로는 열왕기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게 또 역대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양쪽에 같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왕국이 분열되는 이 스토리 같은 경우 양쪽에 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그 부분만 떼가지고 같이 병행 구절을 동시에 읽어야만 훨씬 이게 입체적으로 성경 스토리가 보인다는 것이죠. 두 스토리가 병행 구절이라 상당히 비슷하지만 같은 듯 약간 달라요. 그 뭐가 다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죠. 예루살렘에서.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북쪽 북지파의 중심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이죠. 세겜. 이 세겜에 가가지고 이 세겜에서 북지파 장로, 열 장로들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인준식을 한다. 인준식. 자, 이게 또 독특하죠? 이 남유다 이 지역에서는 유다 이쪽에서는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북지파 장로들 안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이게 왕조의 세습이 아직 인정받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다윗 때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남쪽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다윗 그리고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국 그래서 1차 분열 왕국 시기가 있었다 그랬죠. 하지만 이 북쪽에 장군인 아브넬이 죽고 그리고 이스보셋 왕이 죽고 북지파 장로들이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 와가지고 나라가 이제 합쳐진다. 그리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남북이 나뉜 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한테 잘 붙어 있었는데 솔로몬의 20년간의 노역 공사에 의해서 붙어 있던 게 금이 간 거예요. 금이 점점 가고 완전히 깨지는 게 이제 르호보암의 이 시기에 있었던 아주 멍청한 결정이었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옹립되지만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세겜에 가가지고 북지파 장로들로부터 왕이 인준식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이걸 볼 때 아직 왕조의 세습 이 전통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제 북쪽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뭡니까? 이 북지파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인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르호보암이 북지파의 중심 도시인 세겜에 가서 인준식을 하는 자, 이걸 볼 때 더더욱 북쪽 북왕국에서는 다윗 왕조의 다윗의 후손이 세습한 것이
더더욱 인정받지 않았다. 굉장히 위태위태한 연합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세겜에서 있었던 일, 우리가 뭐 잘 압니다. 북지파 장로들과 거기 협상단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어때요? 원래는 여로보암은 솔로몬 정권 당시에 일종의 노역을 감당하던 노동부 장관, 일종의 건설부 장관이었죠. 하지만 이 솔로몬이 통치할 때 누가 실로 출신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기름 부음을 받죠. 자, 그걸 솔로몬이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피신해 있었죠. 솔로몬이 죽자마자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세겜에서 인준식을 할 때 북지파 장로단의 합상단의 대표로서 여로보암이 등장을 다시 합니다. 자, 이때 북지파 장로들이 요청한 게 뭡니까? 20년간 지나치게 노역을 한 거예요. 노역을 감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르호보암이, 그럼 3일만 시간을 달라. 3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때, 어떡합니까? 솔로몬과 함께 했던 이 노장파 신하들이 살살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컸던 이 젊은 이 소장파의 의견을 받죠. 소장파를 뭐라고 합니까? 세게 다뤄야 된다. 세게. 자, 그래서 결국 소장파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르호보암은 아주 멍청한 결정을 하죠. 북지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죠. 바로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그리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북지파 장로들이 결국 반역을 이제 꾀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윗이여, 당신 집안이나 돌아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남북이 두동강이 나는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은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한 18만의 이제 군사를 모아서 이제 싸우려고 하지만 선지자 스마야의 권고로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이제 군대를 해산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북쪽은 이제 세겜을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예루살렘의 이제 르호보암 왕국이 이제 쭉 이어지고 결국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이제 북쪽은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쪽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끝이 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는 스토리. 왕국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때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노장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노역을 감하게 해달라는 이 요청만 받아들였다가 하면 남북이 나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 나뉠 때, 자, 여기에 유다 혼자만 낀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함께 낀다. 이 베냐민은 이 북쪽 북이스라엘과 아니고 남유다와 이제 한 배를 타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는 심정적으로 유다가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과 합쳐져야지 맞지 않습니까? 왜냐?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은 일종의 철천지 원수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유다와 합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정적이잖아요. 정적.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이 베냐민과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초대왕인데, 여로보암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이 여로보암. 그래서 에브라임 바로 요셉 지파고, 그 요셉과 이 베냐민은 둘 다 엄마가 라헬이고, 여러모로 심정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북이스라엘과 한 배를 타야지 맞을 것 같은데, 이 남북 분열기에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을 하고 유다와 운명을 함께하게 되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볼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이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와 함께하게 된 것은 이 베냐민 지파의 뜻이 아니었다. 바로 이 르호보암 왕, 유다 지파의 강력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그 저항에 의해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남유다와 함께하게 된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자, 바로 여기에 보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뭡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죠. 유다 지파. 그리고 베델을 중심으로 이쪽이 이제 에브라임이고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요 사이에 껴있는 여기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이 베냐민은 남북이 나뉠 때 일종의 샌드위치, 일종의 38선과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이다. 근데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과 쪽에 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남북의 어떤 3파선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렇게 되는 게 요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3파선 코앞에 있는 것이에요. 요 사이에 껴있는 베냐민 지파는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뭐 물불 안 가리고 반드시 회복돼야, 반드시 이제 빼앗아야 되는 땅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땅을 여길 두고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계속 국지전이 있었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면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자, 이 말은 뭐냐? 바로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 요 사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북이스라엘 중심지의 지파죠. 이 사이에 껴있는 이 샌드위치와 같은 이 완충지 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와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이걸 뺏기게 되면 이제 유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수도를 헤브론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헤브론으로 내리는 수밖에 없죠. 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바로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바로 국경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바로 코앞이잖아요. 코앞.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완충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완충지. 바로 그냥 속전속결로 수도가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를 헤브론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이미 예루살렘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 거기가 이제 정치적인 것뿐이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이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종교적 수도로 딱 이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옮긴다는 것은 차선은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본다. 끝까지 해본다는 건 뭐예요? 그 가운데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유다에 복속시키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놓고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던 상황,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남북이 이렇게 나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중심 지파가 어딘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남쪽은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당연히. 근데 에브라임 지파 거기에 이제 바로 여로보암이 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따라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12지파 가운데 바로 두 개의 왕피자를 받은 지파가 있었다. 바로 유다 지파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여기에 이제 처음 광야 40년 동안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의 힘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처음에는 어때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힘을 실어줬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사시대에 그런 그 난맥상을 통해서 결국 법궤가 여로보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에서 유다 지파의 그 예루살렘을 옮겨주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하면서 유다 지파와 이제 대적자인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초대왕 사울 때는 어때요? 바로 바지사장 얼굴마다 하면 베냐민 지파, 가장 미약한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통해서 대리 통치했다고 하면은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면은 이제 남북이 이제 분열기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 가지고 유다 지파의 어떤 그 대적자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막구의 어떤 그 물밑 경쟁, 뭐 헤게모니, 이런 관점에서 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탄생을 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이 나뉘고 나서 어떻습니까? 솔로몬 때에는 완전히 이제 이집트가 거의 뭐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감히 얼씬도 못했다. 특히 솔로몬 때에는 수많은 그 후처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제1후궁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집트 바로의 딸이었어요. 바로의 딸. 그래서 이집트가 굉장히 이집트 역사에서 바로의 딸을 이제 외국의 볼모 형격으로 이렇게 시집 보낸 적이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집트가 이제 미탄니와 싸울 때도 이제 미탄니의 그 공주를 이제 데리고 온 적은 있어도 자기의 그 공주를 외국에 출가시킨 적은 없죠. 볼모 형격으로. 근데 솔로몬 왕조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솔로몬 정권 때에 바로 제1후궁이 누구였는가? 이집트 바로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 이집트. 다윗과 솔로몬 때 거의 이스라엘 거의 깨갱하고 있던 그 이집트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나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집트가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바로 그 시기에 이집트가 굉장히 강력했던
22왕조 창건자 쇼생크 1세 그 시삭 성경 시삭으로 나오는 이 왕이 바로 르호보암 제위 5년에 이스라엘 침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14장 굉장히 짧게 나오죠. 열왕기상에는. 근데 대신 역대하는 굉장히 길게 나온다. 역대하 12장에 두 개의 그 병행 구절을 함께 같이 이제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이제 이 지도와 함께 읽으셔야만 이 스토리가 이제 이해된다는 것이죠. 남북이 나뉘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 제위 5년에 벌어진 사건이다. 자, 성경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포위당한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이 자기의 친해 군사 500명에게 나눠줬던 그 금방패, 하산 금방패를 다 수거해가지고 다 돌려주고 다시 이제 놋방패로 대신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각종 보물들을 다 털리는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시삭이 돌아가는 딱 그것까지만 나오는데 실제 역사에서는 이제 이 유다를 다 털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시삭은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세겜이 이때 거의 파괴가 되고 요단 동편 이제 브니엘 마하나임을 거쳐가지고 바로 이 무기또까지 숙대밭을 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전 보물 이제 금방패 다 털리고 나서 어떤 그 왕국적인 그 파괴 이런 것들은 면했지만은 이때 실제적인 파괴는 바로 북이스라엘 이때 수도 세겜이 완전 초토화되고 북이스라엘 곳곳이 완전 해파된다. 특히 무기또 이 지역에서 이 시삭이 당시에 그 전승 기록과 관련된 그 석비가 발견되었다. 이 무기또에서 이 시삭의 석비가 발견되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삭의 침공이 있은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이 뭔가? 바로 르호보암이 요새를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새. 그게 바로 역대하 11장에 나오죠. 역대하 11장.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왜 요새를 쌓았겠습니까? 이 당시 이제 이집트의 시삭의 침공 이후에 수도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서쪽, 남쪽, 동쪽에 바로 성벽을 쌓는, 요새를 쌓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선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우리 성경은 자 보세요. 바로 이 시삭의 침공이 역대하 12장에 나오네. 12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있었던 르호보암의 요새 사건이 어때요?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이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드라마 관점에서 성경 읽기 할 때는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때로는 이제 12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1장을 읽고 이런 순서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역대하 이제 11장 5절에서 12절 이 보시면은 이때 르호보암이 어디에 요새를 쌓았는가 바로 이런 쌓은 지역들 이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라기스, 마레사, 모레셋가드, 아둘람, 소고, 아세가, 소라, 아얄론, 드고아, 에담, 베들레헴, 헤브론, 아도라임 이런 것들만 언급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이제 지도 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이 직전에 이집트 시삭의 침공 이후에 수도 예루살렘에 이제 포위당하죠. 실제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세겜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수도를 이제 옮깁니다. 그 북쪽에는 이제 디르사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수도가 파괴되었고, 자신들도 어때요? 수도 예루살렘이 거의 포위된 상황에서 성전 보물 다 털리고 나서 간신히 이제 포위를 풀게 되지만, 어쨌든 재차, 3차, 또 3침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서쪽 그리고 남쪽 동쪽에 요새를 쌓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뭡니까? 북쪽에는 요새가 이제 성벽이 없다. 북쪽은.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 당시만 해도 르호보암이 반역적인 요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의 병합될, 통일될 그 소망의 끈을 아직까지 놓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서쪽, 그리고 남쪽, 동쪽에는 성벽을 쌓았지만 북쪽에는 이제 요새 성벽을 쌓지 않은 걸 볼 때 북왕국이 바로 통일될 소망의 끈을 이때까지만 해도 놓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북이 나뉘고 나서 제1기 남북 경쟁 시대에 있었던 상황들을 간략히 한번 살펴봤습니다.